한번 보면 계속 반복해 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으로 이루어진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 전기는 굉장히 많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크게는 임피던스 삼각형이 있었죠. 임피던스 삼각형, 즉 교류에서 만들어지는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을 다루는 겁니다. 직류는 뭐만 있다고 그랬죠? 저항만. 이런 리액턴스가 없어요. 직류에서는 리액턴스가 없습니다. 저항만 있어요. 하지만 교류, 우리는 교류 발전, 교류 성전을 이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저항, 리액턴스, 그것을 합한 것이 임피던스입니다. 그걸 피타고라스적으로 합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Z는 이 식을 이용해서 다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면 R제곱 플러스 X제곱, 이 관계로부터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전력의 삼각형 쓰인다고 그랬죠?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이렇게 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유효전력은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에요. 여기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 무효전력은 L이나 C에서 소비하지 않고 이렇게 순환해서 발생하는 무효전력입니다. 이 LC도 제가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는데, 이거는 우리가 인덕턴스라고 해요. 인덕턴스. 원칙적으로는 자기 인덕턴스인데 얘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얘를 자기, 여기서 자기는 셀프의 의미가 있어요. 물은 셀프 할 때 그 셀프, 자기, 스스로, 자기 인덕턴스. 이걸 그냥 보통 인덕턴스 그냥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C는 영어로는 커패시턴스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정전 용량, 일종의 전하를 축적하는, 전기를 축적하는 능력을 의미해요. 전기를 축적하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콘덴서는 이렇게 생긴, 즉 C를 이런 모양으로 기록하고 한쪽에 플러스 한쪽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전하를 축적하면서 전기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L은 뭐냐? L은 뭐냐? L은 우리가 기호로는 이렇게 코일로 그려줍니다. 코일. 자, 이거는 비교적 쉽게 여러분들이 그냥 느낌으로 금속판 두 개에다가 전압을 가해주면 전기가 축적이 돼요. 전기가 축적이 되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는데, 여기에서의 이 인덕턴스라고 하는 기호 L을 코일 모양으로 그리게 되는데, 우리 전자석 만들 때 못이나 이런 철에다가 여러분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이렇게 감아서 건전지 이렇게 달아보셨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됩니까? 전자석이 되죠. 자석이 됩니다. 자석. 그러면 바로 즉 이렇게 코일을 감지 않고 그냥 여기에 전선을 흘려버리면 이거 자석 안 돼요. 거기에 이렇게 코일을 감아야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에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이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전류를 흘려보낼 때 이때 발생하는 자기장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류가 흘렀을 때, 여기에 전류가 흘렀을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비율. 이거 어떤 물질은 자기장이 덜 발생할 수가 있겠죠. 어떤 물질, 그 매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어떤 곳은 작은 전류 흘려도 막 큰 전자석이, 센 전자석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비율을 일단 의미한다 정도. 큰 틀에서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전류에 비해서 자기장이 발생하는 그런 비율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전기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장과 서로 굉장히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전기는 별도 존재하지 않고 자기만 별도 존재하지 않아요. 둘이 상호관이에요. 이 우주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우주 전체 하나의 원리다, 그 얘기입니다. 전기가 생기면 뭐가 생겨요?
자기가 생겨요. 실제로 우리가 전선을 이렇게 달아서 뭐 작은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하자고요. 작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 주변에는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이렇게 자기장이 발생해요. 한 가닥만 흘러도. 그게 바로 전기가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는 뜻이고, 또 자기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 대신 이 자기는 일종의 약간 변화를 줘야 돼요. 자기의 변화. 그래서 우리 앞에 제가 발전하면서 그 전자석 하나 있었죠? 이렇게 생긴 전자석을 만들어서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뭘 했습니까? 회전을 시켜야 돼요. 회전을 시키면 여기에 감은 이 코일에는 회전시키면서 변화가 생기죠. 그렇죠? 그냥 놔두면 자기장은 있지만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가 발생 안 합니다. 이 자기장을 돌려가면서 회전을 시켜주면 이 코일 입장에서는 늘어났다 줄었다 하겠죠. 자기장이 가까이 오면 자기장이 세졌다가 멀어지면 또 줄어들었다가 그 비율만큼으로 여기가 이렇게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자기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전기를 가지고 자기를 만들어내면서 또 자기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전기 자기가 우리 전기를 공부하고 또 전자공학을 공부하고 하시는 분들, 전기계통에 되시는 분들은 이게 바로 이 우주의 전기자기의 근원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뭐예요? 전자기학입니다. 여기에서 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렉트론이 아니에요. 있잖아요. 여기에 핵이 있고 플러스 핵이 있고 또 이렇게 중성자죠. 중성자는 극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핵이 있고 그 주변을 누가 돌아요? 마이너스가 갖고 있는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전자. 이게 바로 원래는 일렉트론이라고 하죠. 일렉트론. 전자가 회전하면서 있습니다. 모든 물질의 가장 최소 단위인 원자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바로 이 전자의 흐름, 이동, 변화 때문에 전기가 생기고 그거에 의해서 자기가 발생하는, 여기에서는 그 전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전기학, 자기학을 합해서 전자기학이라고 합니다. 전자기학은. 그래서 이 사이에 이런 근본적인 중요한 성질들을 다루는 것이 기본적인 전자기학이고, 전자기학에서 바로 이런 저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전 용량, 그 다음에 인덕턴스 이런 것을 세밀하게 다룹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정도 하고 이제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바로 이 무효 전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L과 C에 의해서, 유효 전력은 R에서 소비되는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무효해요. 효과가 없어. 그냥 충전하고 방전하고 충전하고 방전하고 하면서 스스로 그 안에서 순환해버리는 그냥 전력에 해당되고요. 우리 인간들이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전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무효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변압기 입장에서는 이걸 우리가 피상전력, 우리말로는 겉보기 전력이라고도 합니다. 겉보기. 그냥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실체적으로 전력, 피상적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피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 쪽으로만 얘기하면 내면보다도 이 피상전력을 기준으로 변압기를 우리가 전력을 공급해야 됩니다. 변압기를 공급하는 용량, 변압기가 어떤 거는 작은 용량을 써야 되고 어떤 건 큰 용량을 쓸 수 있겠죠. 그럼 뭘 기준으로 하냐? 바로 피상전력을 기준으로 변압기 용량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알고 이거를 가야 돼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큰 틀에서 숲을 한번 보면서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반복해 보면서 조금씩 더 나아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해 보면서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자, 워낙 중요하니까 이제 사인파에서 우리가 VM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형태로 표현한 방식을 무슨 값?
순식값이라고 하고, 이때 VM은 최대값, 오메가는 각속도, T는 시간, 초를 의미해요. 초 일반적으로. 세타는 위상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아는 이 정연파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모양이라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예요? VM 최대값. 그 다음에 여기 얘를 기준으로 이만큼 뒤에 등장하는 요것이 바로 세타, 위상차 또는 위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위상. 그렇다면 이런 순식값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극형식 또는 극좌표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은 이 값은 늘 똑같으니까 빼고, 자 어떻게 쓰자고요? VM을 뭘로 나눠야 돼요? 루트 2로 나눈 값이 무슨 값? 실효값. 네, 실효값을 쓰게 되고 거기에 각 표시를 하고 뭐만 써요? 세타만 써주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다? 계산이 편리하다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너무 쉬워. 자, 그래서 우리가 두 정연파를 더하라 그러면 얘를 제가 설명했듯이 극형식이라는 건 일종의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순수하게 벡터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 벡터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어떤 화살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설명했죠? 어떻게 우리가 화살표를 표현할 수 있냐면 세타만큼 회전시켜. 그런데 이 크기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길이를 하나의 점으로 해서 화살표를 딱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또 정연파가 있다고 합시다. 다른 정연파. 뭐 왜 100에 각 30도. 뭐 이런 정연파를 만약에 둘이 더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거는 각이 30도니까 각이 30도 간 거에다가 크기가 100인. 여기서 여기까지가 크기가 100인. 이걸 그린 뒤에 이걸 더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무슨 법?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얘랑 평행하게 하나 그리고 얘랑 평행하게 하나 이렇게 그려서 여기에서부터 쫙 한 요 점을 요 각이 만약에 알파였고 요 크기가 만약에 200이었다.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값이 그럼 뭐가 돼요? 200의 각 알파가 되는 거예요. 정연파를 이렇게 쉽게 더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을 순식값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표현할 수 있죠. 얘가 실효값이니까 얼마를 써야 돼요? 200 루트 2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알파. 이러면 정연파 두 개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계속 반복한다고 그랬어요. 원래 어려운 거라. 근데 어느 정도 지금 느낌이 오시면 상당한 경지에 이르신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전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뛰어넘으면 그 뒤에는 별게 없어요.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제가 중간 과정은 지금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라고 그랬죠. 이거를 왜 저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지를 막 생각해보면 왜 정연파가 갑자기 뭔 화살표가 되고 난리야. 그 과정이 처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오히려 본질을 우리가 문제를 풀고 이용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게 돼버려. 제가 간단히는 설명했지만 그냥 그거는 확 무시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배운다는 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운전을 배우는 거고 하나는 다 뜯어가지고 엔진이 뭔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자동차 운전을 배우자는 거야. 운전을. 이 수학적으로 얘가 막 어떻게 돼서 증명이 돼서 이게 수학적으로 그런 세계가 있었구나를 막 깨닫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지금 입장에서. 하지만 이 정연파를 극형식으로 바꾸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이렇게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곱하기는 원래 더 쉬워요. 이 극형식으로 곱하기는 만약에 5의 각 30도 그 다음에 뭐 10의 각 20도 이런 정연파가 있습니다. 이 정연파를 한번 곱해봅시다. 그러면 곱하기는 더 쉬워. 앞에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 얼마? 50. 뒤에 각은 각대로 더해줘. 얼마? 그러니까 얘는 50에 50도고요. 곱하기는 더 쉬워. 더하기 빼기는 이런 화살표를 가지고 평행사변형 그리고 뭐 아무튼 이런 거지만 원칙적으로
곱하기는 그냥 이 숫자는 숫자대로 더하고, 근데 만약에 자 이거를 우리가 순식값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얘 순식값은 뭐였어요? 5루트 2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도. 얘는 10루트 2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0도. 이것을 곱하기를 손으로 계산하시오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 고등학교 때 원래 이거 사인, 이과 학생들은 사인의 덧셈 정리 막 쓰는 거 있어요. 사사코 코사 막 이런 거 있어. 그래가지고 얘 막 풀어야 돼. 얘도 사사코 코사 막 풀어. 그래가지고 계산할 거 계산한 뒤에 다시 또 둘을 합성을 해야 돼요. 삼각함수 합성이라고. 이거 하나 푸는데 한 10분 걸려. 그나마 그걸 하려면 그걸 싹 다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약 얘를 푼다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이걸 극형식으로 바꾸고 곱해서 이렇게 샥 되고 결국 이건 답이 뭐예요? 그럼 답이 50 루트 2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얼마? 이게 답. 바로 여기 아니죠? 위에. 요게 답이에요. 요게 답. 요거를 우리가 순식값으로 표현하면 최대값. 그냥 위상대로 써주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 극형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극형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저도 이제 제 강의 말고 다른 우리 유튜브라든가 이런 선생님들 강사분들 강의 들어보면 그러니까 어디다 써먹는지를 안 알려주고 막 처음부터 어렵게 막 설명을 하니까 이게 내가 이걸 어디다 써먹어? 이러고 이거 내 길이 아니야 모르겠어 이러고 사실은 포기를 하게 되는 걸 저는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합니다. 제가 왜 이런 경험을 하냐면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제가 또 피아노를 배우려고 피아노 학원을 다녔어요. 대학교 3학년 때도 한번 다녀보고 3개월 다니고 포기하고 그 다음에 한 15년 전에 다시 한번 해야지 내 로망이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였으니까 또 다녔어요. 2개월 다니고 그만두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마지막이야 하고 이제 실용음악학원 가가지고 원래 클래식으로 치는 건 뭐 바이엘부터 쳐가지고 막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뭐 실용음악학원 가면 코드로 친다고 그래가지고 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선생님이 아무튼 처음에 뭐 알려주더니 뭐 도레미파솔라시 이 스케일이라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막 계속 뭐 C장조, D장조, E장조, F장조 다 이걸 연습하라는 거야. 그걸 가지고 2주, 3주를 하는데 그냥 안 나가버렸어. 그냥 한 달치 냈지만 2주 나가고 안 나갔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막 무조건 그걸 해야 된다는 거 안 알려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스케일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저는 지금은 알아.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지난 뒤에 알아요. 어디다 써먹는지를. 근데 그분은 그걸 안 알려주고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서 나도 내가 지금 이걸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게 막 2주, 3주를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딱 포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알아요. 근데 제가 이것도 가르쳐 보니까 이걸 어디다 써먹는지를 알아야 내가 이 피타고라스 정리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변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데 써먹어요. 혹시 피아노 배우실 분 저한테 배우십시오. 제가 또 한 10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피아노 치면서 노래 잘합니다. 나름. 아무튼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정연파를 극형식으로 바꾸는 건 비교적 쉽고 얘로 바꿔주면 계산기로도 쉽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얘는 L로는 안 눌러져요. 이렇게 바꿔서 눌러야만 계산이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 부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보는 겁니다. 아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자, 코사인 세타 뭡니까? C분의 A. 자, 사인 세타 C분의 B. 탄젠트 세타 그렇죠. A분의 B. 그리고 꼭 외워야 될 것이 자, 사인 세타는 루트 1 코사인 제곱 세타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 그리고 이것을 다시 코사인으로만 쓰게 되면 루트 1 어제부터 들리더니 오늘도 또 그러네. 이거라고 그랬죠. 이거 앞으로 전력공학 실기 이거 모르고는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 때 그냥 확
반복해서 공식 같이 해보자는 거고 요거 있었죠. 그리고 자 이제 문제를 내봅니다. 자 사인 세타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다. 나 이 세타 알고 싶어. 그럼 전자지 계산기한테 뭐라고 쳐야 돼요? 아크사인 2분의 1이라고 전자계산기한테 딱 치면 얼마 나오냐면 30도 나오죠. 30도. 계산기에서 30도라고 나와요. 이렇게 치면. 그러니까 이 식에 의해서 즉 어떤 각에 대해서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그 각을 알고 싶을 때 계산기에다가 요 결과값이 2분의 1 치고 아크사인이라고 그랬죠? 이건 사인에 원래 역함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역수가 아니에요. 이건 역함수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치면 이 각을 얘가 알려주는 그런 식을 의미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그러면 아크 탄젠트, 아크 코사인도 다 동일한 맥락의 식이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반드시 외워야 될 삼각형 3개 있었죠? 반드시 외워야 될 삼각형 3개 45도짜리 몇 도짜리? 60도짜리 그 다음에 30도짜리 이 비율 꼭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대 1대 루트 2 1대 2대 루트 3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이 삼각형 3개의 비율을 알고 있으면 45도, 60도, 30도 이런 걸 특수각이라고 하는데 이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외울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냥 알 수 있는 거니까. 응? 이 삼각형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렬의 구분 이제 더 이상은 안 하고 자, 막상 어려운 수학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하셔야죠. 그리고 제가 미분 적분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데 일단 제 강의에서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서의 파형이 위상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핵심만 다시 한번 저는 짚고 갑니다.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어떤 걸 해보냐면 여기에 자 저항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자 100V 전압을 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저항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 재보면 몇 볼트 걸릴까요? 그렇죠. 여기 100V가 싹 걸려요. 여기 100V가 싹 걸려요. 수치를 좀 작게 해서 간단히 합시다. 10V가 싹 걸려요. 그렇죠? 10V가 걸려요. 여기서 전압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여기를 돌아오면서 그 전압을 다 소모하고 여기에 도착해야 돼. 그렇죠? 여기에 10이 발생을 했으면 여기에서 반드시 10이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10이 떨어져야 돼요. 자, 더 갑니다. 자, 여기가 10V예요. 여기가 자 6V야. 여기 6V 걸렸어. 이 양단에. 그럼 반드시 여기에서 몇 V가 걸려야 돼요? 4V가 걸려야 됩니다. 그래야 얘를 한 바퀴 돌고 오면서 이 10V가 서로 맞춰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10V가 생겨나는 거죠. 여기에서는 6V가 사실상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얘는 10V가 올라가는 거고 6V 떨어지고 여기서 6V 떨어지니까 이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전압 강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저항이 R1, 이때의 저항이 R2라고 할 때 R1에서 전압 강하가 일어나고 R2에서도 전압 강하가 4V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10V가 생겼으니까 이건 떨어져야 돼. 반드시. 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것들. 자, 이번에는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자 여기에 자 10V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2옴 자 2옴의 저항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 몇 볼트 반드시 걸린다고요? 10V가 반드시 걸려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라 그러면 그건 아시죠? 오음의 법칙 V는 IR에 의해서 I는 R분의 V가 되고 그럼 여기에서 전류 I는 몇 분의?
2분의 10이어서 5A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건 뭐 기본적인 회로 이론인데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로 여기에서는 지금 정연파를 쐈기 때문에 자, 전압 10V가 이것은 보통 10V라고 하는 무슨 값이에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전압이 10V다 하는 건 시료값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220V 이게 무슨 값이에요? 시료값이에요. 최대값 아니고 시료값. 그러면 10V가 걸리게 되는데 시료값이 근데 여기에서 전압 즉 V에 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럼 여기 최대값은 얼마가 돼요? 10루트2가 되겠지. 10루트2가 되면서 출렁거립니다. 10루트2가 되면서 출렁거려. 자, 원래는 이렇지만 우리 시료값, 최대값까지 고려하면 머리가 청면이 힘드니까요. 과거가 걸리니까 그냥 이걸 최대값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합시다. 그냥 이렇게 또 나중에 고치면 되니까 그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냥 이건 10V에 전압이 걸려요. 그 다음에 전류 5A가 흐른다 그러면 얘도 사실상 여기가 만약에 10이면 이 수치가 5가 되면서 그냥 거기를 이게 전류에 관한 그래프, 이게 전압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어디를 맞춰서 그리려고 애쓴 거는 티가 나죠? 바로 여기 각에 관한 또는 시간에 관한 축인 여기를 맞추려고 제가 애를 쓰면서 했지만 거의 맞춰졌죠? 이렇게 10V, 5A 크기는 서로 다르지만 이건 뭐가 딱딱 맞습니까? 출발점이 딱딱 맞죠? 그래서 이때에는 이걸 우리가 R만의 회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는 위상이 어떻게 돼요? 같다 그래서 이것을 동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위상. 저항만의 회로로 이루어져 있는 교류 회로는 전압 전류가 크기는 다르지만 아무튼 크기는 다르지만 여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위상이 같다 동위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동위상. 저항만 있다면 자, 이거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이니까 자, 봅니다.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이번에는 자, L만 하나 달았습니다. L만 하나 달았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고 가는데 이렇게 L, 인덕턴스로만 구성되어 있는 회로는 전압이 이렇게 우리가 주었다고 하면 그때의 전류는 보통 여기가 90도, 여기가 180도, 여기가 270도, 여기가 360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돼요. 90도만큼 어떻게 됩니까? 90도만큼 빨라요? 늦어요? 지각을 했죠, 얘가. 그래서 이때 꼭 아셔야 됩니다. L만의 회로, L만 가지고 있는 L만의 회로는 전류가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몇 도 늦어요? 90도 늦은 이걸 우리가 지상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0도 늦은 교류 회로를 쏴주면 전압에 비해서 전류가 90도 늦으니까 지각을 한 거죠. 지상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해봤더니 그렇게 나오는 거다. 얘기해요. 해봤더니 자, 그 다음은 어떤 회로를 가보냐면 자, C만의 회로로 가봅니다. C만의 회로로 가보면 이때 전압과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전압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표현하면
이때 전류 I는 여기가 이쪽으로 90도죠. 원칙적으로 여기 마이너스 90도 이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이런 그래프. 그래서 C만의 회로에서는 전류가 90도 앞에 왔습니까? 뒤에 왔습니까? 앞에 왔죠. 90도 앞에 온 것을 진상이라고 하고 상이 앞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상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진상 전류. 90도 앞선 진상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L은 지상 전류가 무조건 상이 지상이다라고 하는 이 상이 진상이다, 지상이다는 그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 전류. 주어가 전류를 늘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전기에서는 전류가 중요해요. 전류. 그래서 전류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늘 일단 그게 어떤 상이 지상이다, 진상이다 하는 건 일단 전류로 지상, 전류가 진상. 그래서 L만의 회로, L의 회로에서는 지, C에서는 뭐? 진. 그래서 시진핑이 LG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진핑이 아시죠? 누군지? 저 사람이에요. 시진, LG, 시진이 LG를 방문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혹시 제 것이 있나? 자, LG, 시진핑이 LG, 시진핑이 LG전자를 방문해가지고 자, 그랬습니다. 이거는 일단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L은 지상, C는 진상 전류가 흐른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우리가 앞으로 진상, 지상 뭐 얘기할 때 어떤 의미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자 연습할 겸 식으로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가 만약에 얘가 최대값이 100이고 자, 이게 최대값이 여기가 80이었다고 해보자고요. 자, 이때의 전압 V를 한번 순식값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고요. 순식값으로 얼마입니까? 100 사인 그냥 최대값이 100으로 하면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0도가 되겠죠. 이건 어차피 0도에서 지금 출발하니까 그러니까 안 써도 돼요. 사실 그냥 오메가 t라고만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전류 I를 순식값으로 한번 나타내 봅니다. 최대값 얼마? 80에 사인 오메가 t 뭐라고 해야 돼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0도, 90도, 180도 이거지만 얘가 지금 진상입니까? 지상입니까?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긴 했지만 자, 이거 잘 이해해보세요. 여기는 표현했지만 진상이 빨리 왔어요. 얘는 플러스 점수를 줘야 돼? 마이너스 줘야 돼? 여기에는 플러스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헷갈리시면 그냥 이쪽으로 90도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얘가 0도, 90도, 180도, 270도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180도. 원래 이렇게 쓰는 게 맞긴 해요. 그래프적으로. 근데 그거 주의해야 돼요. 이거는 앞서 온 거죠? 그렇죠? 얘보다 앞에 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점수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순식값에다가 하면 플러스 점수. 이러면 이제 전압과 전류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연습해봅니다. 이것도 자, 여기가 200이고 전류의 최대값은 150이야. 그러면 자, 이때의 전압 순식값 한번 적어봅시다. 얼마? 200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0도 안 써도 돼요. 플러스 0도 쓴 거고 그 다음에 전류 갑니다. 전류는 150에 사인 오메가 t 빨라요? 늦어요? 늦게 왔어. 그러면 마이너스 점수를 줘야 됩니다. 이러면 돼요. 이러면. 그리고 공부할 겸 얘를 이제 극형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죠. 100을 써요? 루트 2분의 100을 써요? 루트 2분의
2분의 100에 뭐라고 해요? 각 0도. 얘는 80을 써요? 루트 2분의 80을 써요? 루트 2분의 80에 각 이렇게 하면 된 겁니다. 이렇게. 응? 자, 얘도 연습. 루트 2분의 200에 각 0도. 얘도 루트 2분의 150에 각 마이너스 90도. 만약에 얘네 둘이를 곱하라. 언제 곱해? 우리 언제 곱하겠대요? 전압과 전류를 곱할 때 혹시 기름사 하신 분 알죠? 전압과 전류를 곱할 때 언제 곱해요? 그렇죠. 전력을 계산할 때 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두 개의 파형을 한번 곱해보세요. 한번 곱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1시간 걸려, 1시간. 근데 이 둘을 곱하라고 하면 어떻게 곱하면 돼요? 얘네 둘을 곱하면 돼. 곱하면 얼마입니까? 2분의 아무튼 150 곱하기 200이 되고 각 얘네 둘이 더하면 되니까 그냥 이게 바로 전력의 파형이 되는 거예요. 전력의 파형. 응? 전력의 파형을 그러면 순식값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할 수 있겠죠. 루트 2로 나누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지금 정연파를 순식값과 극형식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정연파를 이제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응?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대로는 계산 못해요. 이 둘을 곱해봐라 하면 못 구해. 예? 원칙적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한 것은 L만의 화로, C만의 화로 이런 것들이 우리 회로이론에서 굉장히 길게 배울 겁니다. 네. 아무튼 우리는 핵심만 좀 살펴보고 가고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꼭 알아야 되는 거니까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정리. R만의 회로에서는 전압과 전류가 어떻다고요? 동위상 또는 동상이라는 말도 씁니다. 동상. 그 다음에 L만의 회로에서는 V와 I가 어떻게 된다고요? 전류가 L, 전류가 지상 전류가 흐릅니다. 늦게 나타나요. 전류가 지상. 그 다음에 자, C만의 회로에서는 C진 90도, 90도 늦은 지상, 90도 앞선 진상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된다. 이런 내용도 뭐 이제 조금씩 해나가는데 우선 요걸 포인트로 해서 그림을 떠올리셔야 돼요. 늦다는 건 뒤에 나타나고 빠르다는 건 앞에 나타나고 이렇게 되고요. 자, 이 내용은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이 내용은 일단은 해보는데 먼저 그렇다면 이거 섞여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거는 만약에 여기가 10V가 공급하면 여기 몇 볼트 걸린다고요? 보나마나 10V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V를 가했을 때 자, 여기에서 만약에 얘가 6V 여기에 걸려서 제가 봤던 6V입니다. 그럴 때 이제 L에 걸리는 전압이 몇 볼트일까요? 4V 이렇게 하면 이거 틀립니다. 틀려요. 4V가 안 걸려요. 아까 우리 여기가 저항일 때는 그랬죠? 여기 중요한 개념이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여기가 10V고 저항이면 여기가 4V면 몇 볼트요? 6V 이게 걸립니다. 이거는 저항만 있을 때는. 근데 저항과 얘로 구성이 되잖아요. L로 구성이 되면 여기가 4V가 안 걸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근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키르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아까 그게 키르호프의 법칙입니다. 여기가 10V 걸리면 여기 거쳐 나오면 10V가 떨어져야 돼요. 이게 키르호프의 법칙인데 여기도 키르호프의 법칙이 성립은 하지만 4V가 아니에요. 즉 얘네 둘이 더한 값이 지금 얼마라고요? 10V. 이건 맞는데
여기에서는 얘가 어떻게 더해야 되냐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 6V. 이건 아직 모르니까 X볼트라고 해볼게요. 이 L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X볼트가 걸리고 최종 전체 전압 여기가 몇 볼트? 10볼트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피타고라스적으로 더해야 돼요. 얘는. 그러면 이거 피타고라스 수네요? 6, 10 우리 공부했죠? 여기 몇 볼트? 8볼트가 답입니다. 이건 4볼트가 아니고 얘를 8볼트가 걸리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 알고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그냥 피타고라스적으로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응? 이런 일이 교류에서는 발생하는 거예요. 교류에서. 직류라면 여기에 직류 전원을 가하면 이 L 의미 없어요. 그냥 얘는 단락으로 생각하면 돼요. 원래 L은 그냥 쭉 직류에서는 그냥 전선을 쭉 이어놓은 것처럼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교류기 때문에 얘가 사용을 바꾸기 때문에 그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여기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생겨요. 자기장. 그러면서 여기에서 전압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저항만 직렬로 이렇게 놓은 상황하고 다르게 얘는 어떻게 더한다? 피타고라스적으로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피타고라스적으로 얘를 더해주게 됩니다. 말 나온 김에 자 여기에 자 교류를 가하면 이제 R과 C가 되는 거죠. 이제 느낌 오실 거야. 자 여기 5V 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3V가 걸렸어. 재봤더니 여기에 몇 볼트 걸릴까요? 4. 그렇죠. 하나를 알려주면 이제 불을 아시는 겁니다. 얘도 역시 여기가 3V 걸리는 걸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그려야 돼요. 그리고 C에 걸리는 건 이제 원칙적으로는 방향이 바뀌어서 여기 X볼트라고 하면 X볼트 이렇게 되고요. 이제 전체 전압 5V가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3, 5니까 피타고라스 수죠? 오나마나 4V고 굳이 계산을 하자면 어떻게 하면 돼요? 5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구해주면 되죠. 25 마이너스 9니까 16. 그래서 루트 16은 4V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4V가 걸린다. 답을 이렇게 해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여기 5V, 3V 그러면 2V 그래서 딱 틀리는 거죠. 이렇게 쉬운 걸.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피타고라스 정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모르면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알면 너무나 공식 안 외우고도 쉽게 다 나가는데 이걸 왜 못하냐? 그 얘기죠. 자, 지금 엑기스만 딱딱 뽑아서 하는 겁니다. 엑기스만. 원래 이거 설명을 하면 진짜 복잡해요. 자, 나온 김에 그냥 일관성이 있으니까. 자, 여기에 자 3호음이 딱 걸렸습니다. 3호. 여기도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교류에는. 직류라면 이 L에는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요. 그냥 여기 직류를 걸었다면 그냥 쭉 푸는 거 여기는. 근데 교류를 나타내는 표시죠. 그때는 여기에도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L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는 XL로 쓴다고 그랬죠. 쓰기는. 이름은 뭐예요? 유도성 리액턴스. 이런 일단 용어를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얘는 유도성 리액턴스. 자, 유도성 리액턴스는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얘 어떻게 구하냐면 오메가 L로 구해요. 들어봤죠? 오메가 들어봤죠? 용어성 있네? 오메가 뭡니까? 이름. 각속도 또는 각주파수. 같은 말이에요. 각속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속도. L은 우리가 알고 있던 아까 이름이 뭐였어요? L. 인덕턴스. 그렇죠. 인덕턴스. 그래서 이거 풀어 짜면 오메가는 뭐라고요? 2파이 F. 이게 바로 이 교류에서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입니다. L이 아니에요. XL이에요. 교류를 방해하는 게 L이 방해하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는 XL이 방해하는 거고 이름 하나씩
유도성 리액턴스고 오메가 L이고 오메가는 2파이 F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재봤어요. 재봤더니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재봤더니 이 상황에서 이 값이 만약에 자 4,5옴이었다. 여기에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이 4,5옴이었다. 그럼 여기에 3옴 걸려있고 지금 여기에 지금 4,5옴이 걸려있으니까 그러면 전체의 전류를 방해하는 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임피던스라고 하고 Z로 쓴다고 그랬죠? 교류에서 전체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을 통틀어서 임피던스라고 해요. 그러면 저항 3옴과 유도성 리액턴스가 4옴이면 전체 임피던스는 몇 옴? 7옴이라고 하면 틀려요. 우리 아까 그렇죠. 아까 우리 얘기했던 대로 여기도 이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래서 저항에 해당되는 걸 가로에 써서 몇 옴? 이렇게 쓰고요. 이 리액턴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쪽 세로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한 뒤에 그 합산한 피타고라스적으로 즉 벡터적으로 합산한 값이 비로소 전체 임피던스가 되는 겁니다. 피타고라스 수죠? 몇 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전체 임피던스를 구하라 그러면 답이 7옴이 아니라 몇 옴이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사실은 쉬워요. 이 개념만 딱 알면 이 교류회로에서 우리가 임피던스 해방이 될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하나로. 그리고 저 삼각형을 그려야 돼. 물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눈에 있고 귀에 젖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이 전류를 방해합니까? 아니에요. 뭐가 방해해요? X의 유도성 리액턴스가 여기에선 전류를 방해하는 거야. 이름이.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 오메가 알잖아요? 2파이 F. L은 뭐 주어집니다. 나중에 주어져요. 네? 주어져. 자, 예를 한번 들어서 풀어보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자, 이 저항은 3옴이고 그러니까 R 값이 지금 3이고요. L이 예를 들어서 2헬리다. 원래 L의 단위 이제 헬리라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2헬리. 그럴 때 이 전체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그냥 둘이 더해서 5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얘는 헬리예요. 5옴이 아니야. 그럼 얘가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이 뭐였더라? 뭐라고 해야 돼요? XL. 그리고 오메가 L. 오메가는 얼마? 2파이 F고 L이 지금 얼마라고요? 여기다 2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F는 보통 몇 Hz 쓴다고요? 60Hz.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2파이 곱하기 얼마? 60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럼 이거 계산기로 두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얼마인가는 잘 모르겠어. 240 곱하기 3.1하면 대략 얼마 나오냐면 600 얼마 나오겠네요. 아무튼 그냥 우리끼리 그냥 600이라고 합시다. 600. 수치가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제 그러면 최종적으로 임피던스는 뭐가 돼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얼마? 600의 제곱. 이게 전체 임피던스가 되는 거예요. 전체 임피던스 계산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 수치에는 일단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여기에서는 일단 R값 주어주고 L값 주어줬다고 해서 더하는 게 아니고 L을 반드시 뭘로 바꿔야 돼요? 리액턴스로 바꿔야 됩니다. 유도성 리액턴스인 오메가 L로 바꿔서 아무튼 피타고라스적으로 합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일종의 키르요프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더한 겁니다. 둘을 피타고라스적으로 더한 거죠. 벡터적으로 더한 거고. 자, 이제 이걸 알았으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도 이제 여러분들 또 알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저항과 C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여기가 3옴이고 자, 요것이 예를 들어서 아무튼 4옴인데 이것은 지금 C라고 그랬죠.
4,5을 뜻하는 게 C입니까? XC입니까? XC를 의미하게 되고 얘 의미는 뭐라고요? 얘 의미는 용량성 리액턴스 이렇게 얘기하고 용량성 리액턴스 이제 앞으로 외우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이었죠? 용량성 리액턴스는 얘는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이건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근데 우리 오메가 이제 알잖아요. 오메가 얼마입니까? 2파이 F. C는 주어질 테니까 아무튼 2파이 F C분의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3오hm, 여기가 4ohm이니까 자 전체 임피던스는 그럼 이제 얼마입니까? 그러면 7ohm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가 3ohm 적고요. 직각 방향이긴 한데 얘는 아래로부터 그립니다. 용량성 리액턴스일 때는 아래로 그려요. 그래서 얘를 합산한 것은 피타고라스적으로 이렇게 합산하는 겁니다. 피타고라스 수네요. 몇 오hm? 5. 그러니까 전체 임피던스는 얼마다? 5ohm이다.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이것도 피타고라스적으로 뭐 하는 겁니다. 피타고라스적으로. 한 김에 그냥 계속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갑니다. 그냥. 자, 이렇게 갑시다. 여기가 3호. 예를 들어서 여기가 XL이죠.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이 XL이 얘가 6ohm이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은 XC로 표현해야 되고 이것은 자 2ohm이라고 일단 해볼게요. 자 전체 임피던스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응용이 돼야 돼. 이걸 다 더한다는 건 이제 아닌 건 알겠죠. 그냥 더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자? 저항 3ohm 이쪽에 그리고 XL은 위로 6ohm 이렇게 그리고 2ohm 어디로 그래요? 아래로 이 방향으로 2ohm을 이렇게 그린 뒤에 이것을 합산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벡터는 이 방향으로 6으로 힘을 잡아당기고 이 방향으로 2로 잡아당기면 실제 힘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위로 이거를 그렇죠. 뺀 만큼 4ohm 작용할 거고 얘는 변화가 없겠죠? 3ohm. 그러니까 이거를 피타고라스적으로 합산을 하니까 몇 ohm? 그러니까 이 문제도 답 전체 임피던스는 얼마? 5ohm이 되는 거예요. 5ohm. RLC가 이렇게 뒤섞여 있어도 이런 직각삼각형으로 접근하시면 즉 XL은 위로 그리고 XC는 아래로 그리고 그리고 어차피 이건 벡터니까 둘이 잡아당기는 것을 서로 화살표 위로 6, 아래로 2 잡아당기면 위로 4만큼 잡아당기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을 합산한 걸 이렇게 그리고 3, 4, 여기 5가 되니까 그래서 이때의 전체 임피던스는 5ohm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은 이걸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이해가 되면 굉장히 쉬운 수학이에요. 사실은. 네? 굉장히 쉬운 수학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수학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 약하니까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이거 100번을 반복해도 안 돼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돼도 제가 이 부분 앞으로 나올 때 몇 번을 반복할 건데 조금 열어두시고 이해가 안 돼도 계속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하시면 이게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10번, 어떤 사람은 20번이 되겠죠. 분명히 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정도에서 우리 회로 이론도 원칙적으로는 문제들이 다 풀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직각삼각형 얘기하면서 임피던스 삼각형, 전력의 삼각형 얘기했던 것이 이런데 다 이제 써먹게 되고 이런 문제를 푼다는 건 외우지 않아도 되는 암기 문제에서 해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응? 이걸 한번 이해하면 어떻게 숫자만 바꿔서 내면 누가 틀려 이걸. 응? 그래서 최대한 암기를 줄이고 푸는 문제에 집중을 하셔야 한 번에 더 합격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이 부분이 완벽하게 하실 분들은 그리고 매일 수업하니까 또 들으실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주말이라든가 또 휴일 같은데 내가 이 부분만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친절하게 다 찍어서 올리잖아요. 이렇게 수업하시는 분 저는 제가 수업 들을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최초로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건 아닐 거라고 그럴 걸 알지만 나름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들 해보시고요. 자, 저는 막 말 나온 김에 막 더 가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흘러서 가줘야 돼. 여기서 끊고 내일 다시 하려면 다시 오고 한 번 더 설명하고 막 이래야 돼. 물론 이제 그거는 핵심적인 건 하겠지만 했으니까 한번 갑시다. 했으니까 그냥 다음에 더 하더라도 이어서 가봅시다. 네? 아 그래요? 그래도 조금씩은 먹을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수학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이 전기에서는 또 공학에서는 이 복소수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복소수. 자, 복소수는 복합되어 있는 수다 그 얘기예요. 영어로는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컴플렉스. 복합되어져 있다. 그 얘기죠. 우리가 올림픽 주 경기장을 중심으로 저기 체조 경기장, 뭐 수영 경기장 막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올림픽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합되어져 있는 공간을. 여기에서도 이 복소수는 컴플렉스인데 뭐가 복합되어져 있냐면 복소수는 실수와 그렇죠. 허수. 실제하는 수입니다. real. 실제하는 수. real. 넘버. 그렇죠? 허수는 상상의 수입니다. imaginary number. 이렇게 얘기하고 허황된 수, 상상의 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빼고 우리가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실수는 없어요. 그렇죠? 실수. 우리가 뭐 2를 제곱해도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5를 제곱해도 뭐 마이너스 7을 제곱해도 다 이해 뭡니까? 1, 4, 25, 45 이렇게 됐죠? 하물며 0을 제곱해도 그냥 얘는 0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존재하는 수 중에서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어. 그렇죠? 음수가 되는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하는 이 x를 한번 뭐 하는 겁니까?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상상. 그렇죠? 내가 뭐 상상으로는 여기 이 은하계 끝까지도 갔다 올 수 있어 1초 만에. 상상으로는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상상으로 한번 해봤어. 그렇다면 결국 이때 x는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제곱을 해서 얘가 된다는 거 루트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돼요.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즉 그리고 이때 x를 수학에서는 얘를 imaginary number라고 그랬죠? 허수를 이 상상의 수다 그래서 이 i를 따서 i로 표현합니다. i. 그래서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아셔야죠. 일단 아셔야 돼요. 그냥 그런 게 있다. 우선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이런 상상의 수. 근데 이건 수학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우리 전기에서는 이 기호를 가장 중요한 뭐를 대신했었어요? 전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공부하면서는 i를 써버리면 얘를 전류로 착각을 해버리니까 얘를 쓰지 말고 얘 대신에 뭘 쓰냐면 J를 그냥 쓴 겁니다. 사실 똑같은 거예요. 수학에서 i를 쓰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냥 생각하되 표기가 중복이 되니까 J를 쓴 거고 이렇게 일단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복소수를 표기하는 가장 표준이 되는 틀은 뭐냐면 3 플러스 원래는 수학적으로는 4i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실수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얘는 허수를 나타내는 부분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 전기에서는 i 대신에 뭐라고 쓰겠다고요? 그렇죠. 4j 이렇게도 쓰고 또는 j를 앞에다가 써가지고 이렇게도 씁니다. 근데 앞으로는 주로 얘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다 똑같은 표현이고 전자계산기로 내가 요 식을 표현하려면 우리 공학용 계산기에는
J가 없어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전자계산기로 칠 때는 반드시 어떻게 쳐야 돼요?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얘를 설령 우리가 수치를 입력하고 싶어도 전자계산기에 누를 때에는 이렇게 바꿔서 눌러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 그래서 자 우리가 복소수라고 하는 이제 정의 자 3 플러스 J4 정의한 겁니다. 일단 이거는 수를 정의한 거고 이제 우리는 수가 정의가 됐으면 그 다음에 수를 공부하는 건 연산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3 플러스 J4랑 1-J2랑 이 두 복소수를 한번 더하기 연산을 해본다고 하면 어떻게 연산하냐면 같은 종족끼리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계산해서 얼마? 4.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한다 그래서 4하고 마이너스 1을 계산하면 2가 됐죠? 그리고 그 2 앞에 J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연산한 것을 복소수에 덧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복소수의 뺄셈을 해봅니다. 빼기 역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연산하는 거예요. 3에서 2를 얼마? 2가 되고요. 또 4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얼마? 6이 되겠죠. 그래서 그 앞에 뭘 붙여요? J 붙여서 6. 이렇게 계산하면 복소수 뺄셈이 끝난 겁니다. 사실. 아시겠죠? 각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3에서 2를 빼고 4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플러스 2가 되면서 6. 그리고 J는 붙여야 돼요. 자, 더하기 빼기 끝났고요. 곱하기 나누기가 남았죠? 자, 나누기는 할 거 없습니다. 나누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곱하기는 한번 해봅니다. 자, 1 플러스 J2하고 3 플러스 J의 마이너스 2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어쩔 수 없이 얘는 곱하기는 분배 법칙을 씁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이런 식으로 총 4가지를 곱해야 되겠죠? 해봅니다. 2라고 3을 곱하면 얼마? 3. 2라고 J의 마이너스 2를 곱하면 그대로 되겠죠? 그 다음에 J2하고 3을 곱하면 J의 2, 3은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J2하고 J의 마이너스 1을 곱하면 J가 2개 있네요? J의 얼마? 제곱이 되고 2하고 마이너스 2 곱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되죠. 그냥 순차적으로 분배 법칙 써준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간단히 할 게 있나 하고 봤더니 J의 제곱 간단히 할 수 있어요. J가 루트 마이너스 1이면서 X니까 여기다 J를 제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J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이건 약속을 한 거니까 얘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얘 둘이 계산하면 얼마? 이제 4가 되죠. 4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얘네 둘이가 실수 부분이 됐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둘이 더해주니까 얼마? 7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허수 부분 2개가 남은 거죠? 이거 둘이 더해주니까 그렇죠. 4가 되니까 플러스 J4 이러면 곱하기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곱하기를 분배 법칙을 써서 그냥 순차적으로 할 때 최종 J 제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것만 해준 뒤에 그냥 정리만 해주면 복소수의 정의와 지금 사칙 연산 중에서 나누기 빼고는 다 했어요. 원래 나누기도 할 수 있는데 나누기는 여기서 안 할 겁니다. 왜? 나누기 나오면 전자계산기로 하세요. 네? 네. 꼭 알고 싶으면 다른 제 수학 강의를 보시고 근데 할 필요 없으니까 제가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1 플러스 J의 3하고 3 마이너스 J의 4 이걸 반드시 계산해야 된다.
라고 하면 계산기한테 치는 거죠. 계산기한테는 이제 어떻게 쳐야 돼요? 1 플러스 3i라고 해야 돼요. 계산기한테는. 그리고 분모는 3 마이너스 j에 그렇죠. 마이너스 j를 쓰면 안 되지. 전자계산기에는 이렇게 쳐주면 전자계산기가 뭐 플러스 뭐 아무튼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거 그냥 쓰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시험 볼 때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네?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원칙은 뭐 분모에 실수해서 하면 손으로도 계산은 가능한데 많이 안 써먹으니까 그래서 과감히 제끼고 이렇게 하면 복소수의 사칙 연산이 정의가 끝난 거고 다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으로 허수 단위를 전기에서는 J라고 쓸 거고 J를 이 허수 부분의 앞에다가 보통 쓸 거고 뒤에다가 썼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보통은 앞에다가 쓸 거고 이렇게 할 겁니다. 할 거예요. 자, 혹시 지금 이 오전에도 막 전기 수학하고 지금 머리가 터져 죽겠는데 이 인간이 계속 이거 한다고 지금 혹시 승질나거나 괴롭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아, 역시 그런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집중해서 그 파트를 계속 나가고 있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네, 그러면서 훨씬 학습 효과가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1 플러스 자, J2를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약속해보자고요. 여기 있는 숫자와 J를 제외한 숫자를 이렇게 1,2라고 하는 좌표죠? 순서상이라고 보통은 원칙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우리는 좌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타내보자고요. 그리고 만약에 3-J4 이것을 좌표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3, 그렇죠. 4가 아니에요. 3,-4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약속은 이제 충분히 받아들여 주실 수 있겠죠? 자, 1,1을 좌표 평면을 한번 찍어봅니다. 그러면 x축으로 1만큼, y축은 2에 해당되는 여기를 갖다가 가서 여기가 1,2가 됐죠? 그럼 우리가 전에 한번 했던 대로 원점에서부터 이런 화살표로 얘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이렇게. 즉 이렇게 1,2라고 하는 좌표를 찍었다는 건 시작하는 점은 무조건 원점으로 본다면 하나의 화살표가 딱 확정이 돼버려요. 그렇죠? 얘도 어떻게 될까요? 얘도 3, 뒤로 가니까 3 마이너스 여기겠죠? 여기. 그럼 이거 확정이 됐는데 이거 역시 어떻게 돼요? 화살표로 또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응? 시작하는 점을 원점으로 잡아서 이렇게 잡아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복소수를 이렇게 좌표로 표현해보고 좌표라는 건 하나의 점이니까 걔를 끝점으로 하는 화살표를 우리가 약속만 해준다면 이 복소수 자체를 뭘로 볼 수 있냐면 벡터로 볼 수 있다. 복소수 자체가 그냥 벡터입니다. 그렇죠? 저는 약속만 그냥 지켜준다면 복소수 자체가 벡터예요. 즉 1,J2는 뭘 의미했냐면 x축으로 1만큼 가고 J2는 뭐냐면 방향을 바꾼 거예요. 여기 이만큼 갔다가 방향을 90도 샥 바꿔가지고 샥 이만큼 간 거죠. 그쵸? 얘를 의미한 거예요. 지금 얘는. 자, 얘 가봅니다. 얘는 지금 x축으로 얼만큼 가요? 샥 갔다가 오? 끝났네? 그다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갔다가 얘는 여기서 이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이 갔다 여기서 샥 아랫방향으로. 그렇죠? 여기서 90도를 이쪽으로 틀어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보자면
아랫방향으로 90도를 틀어가지고 밑으로 살을 시작한 겁니다. 얘는 1만큼 갔다가 얘를 기준으로 몇 도? 90도로 회전해서 이만큼 샥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직각으로. 여기도 직각. 아무튼 이걸 의미해요. 근데 이거 어디서 우리가 봤냐면, 이걸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아까 우리 저항과 뭐 유도성 리액턴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항이 3이고 얘가 만약에 4오음이었다. 뭐 이거 있었잖아요? 그때 전체 임피던스가 몇 오음? 5오음이었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삼각형을 가지고 놀았잖아요? 그렇죠? 삼각형을 가지고 놀았어. 아까 어떤 뭐였냐면 요거였잖아요. 요거 3오음 이게 얼마? 4오음 이럴 때 얘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복소수를 배우고 이런 약속을 한번 우리가 해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얘가 이쪽으로 3만큼 갔다가 그 방향이 아니라 90도를 얘가 회전을 한 뒤에 다시 3만큼 쫙 올라갔네? 그럼 얘를 뭐라고 약속에 의해서 뭐라고 얘를 써주면 되겠어요? 3 플러스 제2사라고 쓰면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가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지고 놀았던 것을 약간 더 고급스럽게 식으로 표현해버리자. 그 얘기입니다. 복소수를 이용해서. 복소수를 가지고 원래 이 복소수의 정의부터 지금 뭔가 애매했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고 보니까 물론 저는 이 그림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림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 그림을 가지고 여기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을 3 플러스 90도 그러니까 90도 씩이 제이네? 그리고 거기에 4 이렇게 해주면 임피던스를 이렇게 복소수를 이용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 과정이 어느 정도가 이제 이해가 됐으면 자 샥 지웠다고 보고 자 어떤 복소수가 있습니다. 자 5에 마이너스 j 6입니다. 이러면 이제 그림이 떠올라져야 돼요. 그림이. 네. 자 x축으로 얼마만큼 가요? 5만큼 갔어. j가 아니라 마이너스 j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90입니까? 이렇게 90입니까? 밑으로 90도만큼 회전해가지고 얼마만큼 가요? 6만큼 가는 거예요. 6만큼.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 되면서 이게 임피던스는 이게 이제 머리에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머리에 떠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얘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약속된 것을 그림으로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또 표현해 볼게요. 어떤 임피던스가 3 플러스 j의 8 마이너스 j의 4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약속에 의해서 이제 뭔가 눈에 보여야 돼. 3만큼 갔다가 90도 회전해가지고 8만큼 샥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90도로 4만큼 내려가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3만큼 갔다가 8만큼 여기서부터 90도를 회전해가지고 8만큼 갔다가 물론 얘는 늘 얘가 기준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그려도 돼요. 벡터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즉 여기에서 이만큼 내려갔다고도 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 90도만큼 마이너스 j가 붙었다는 건 마이너스 90도가 회전해가지고 여기로 얼마큼 간 거예요? 4만큼 간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이거 계산했잖아요. 8로 가고 4로 가면 둘이 땡기네? 어디로 작용하게 돼요? 얘는 그대로고 여기로만 얼마? 4만큼 작용하는 경우니까 샥 이렇게 되면서 여기 얼마? 5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한 임피던스는 저항과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를 개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풀어놓은 거고
이 그림을 Z로 표현하면 얘는 3 플러스 그냥 J 얼마라고 하면 돼요? 4라고 할 수 있고, 이 5라는 의미는 뭐냐? 임피던스의 크기만을 나타낼 때, 그때는 이 숫자를 이용해서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니까 루트 얼마가 된 거예요? 25가 되면서, 그래서 얘가 5가 된 거다. 이렇게 얘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과정이 이제 혹시라도 어느 정도가 이해되신 분은 포인트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복소수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아무튼 얘는 X축 방향으로 가는 걸 의미하는구나. 그거. 그리고 J 뒤에 붙은 건 어디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가는 거죠? 플러스일 때는 여기서 얼마? 몇 도 회전? 95. J가 이렇게 붙을 때는 90도 회전해서 가는 거고, 마이너스 J가 붙을 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90도 회전해가지고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핵심적으로 표현할 때 이 J라고 하는 것을 90도 회전 연산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이 J라고 하는 것을 90도 회전시키는 연산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L만의 회로 하나 있었죠? L만의 회로. 이때 전압 그래프를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그렸을 때, 자, LG죠, LG. 얘는 늦게 나타납니다. 전류가 몇 도? 90도 늦게 나타나요. 90도 얘가 여기에서 나타나. 전류는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류의 그래프는 90도 늦게 나타납니다. 90도 늦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각이 이 방향으로 우리가 각이 회전을 하는 겁니다. 수학에서, 전기에서 각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걸 양의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음의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류에 비해서, 아니, 전압에 비해서 전류가 90도 뭐라고요? 늦습니다. 90도 늦어요. 90도 나중에 나타나. 여기가 0도였으면 전류는 90도가 나중에 나타나. 이만큼 회전한 뒤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압을 기준으로, 아직은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제가 J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전압도 일종의 정연파, 벡터라고 그랬죠.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전압도 아무튼 화살표예요. 왜? 크기와 방향을 가지니까. 근데 이걸 전압이라고 하면 L만의 회로에서는 전류가 90도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90도 회전한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회전. 여기서 90도 회전한 만큼 아무튼 이런 모양의 전류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건 좀 어려운데, 근데 여기에서는 아무튼 V에다가 I를 표현하려면 V에다가 90도를 회전했다? 뭘 곱하면 돼요? J를 곱하면 된다. 그 얘기라고. J를. 이 상황에서는 90도를 회전했다. 그 얘기네요. 자, 이거는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겁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의욕이 너무 지금 과해가지고 약간 오버했어요. 이거는. 자,
맞긴 맞는 말이지만 이거 이해하시기 지금 요거는 사실 조금 힘들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것을 우리 전기에서 90도를 아무튼 회전한다라고 했을 때는 뭘 곱한다? 제를 곱하는 겁니다. 제. 그리고 수학 강의는 제가 앞으로 딱 2분만 더 하고 오늘은 안 하고 그 뒤에 이제 전력공학 나가는데요. 나중에 이거하고 이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 어떤 정연파를 전압 A의 전압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 120도 회전한 이거는 VC의 전압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여기서 다시 120도를 회전한 VB의 전압을 이렇게 우리가 벡터로 표현하게 되는데 얘는 몇 도 회전했어요? 120도 회전한 연산자는 A라고 하는 복소수를 씁니다. 이건 나중에 회로이론 전력공학 계속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J는 몇 도 회전하는 연산자? 90도를 회전하려면 J를 곱하는구나를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떤 전압이라든가 전류라든가 모든 이런 벡터로 표현되는 것을 전기에서 120도를 회전시키고자 할 때는 그 앞에다 뭘 곱한다? A를 곱하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받아들여 주셨다면 VC라고 하는 전압은 VA의 전압에 뭐만 곱하면 끝나요? A만 곱하면 끝나요. VB는 VA를 120도 회전하고 또 한 번 120도 회전했죠. 그러면 얘는 VA를 기준으로 보면 뭘 곱하면 돼요? A를 2번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A를 2번 곱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다가 도로 V에다가 A를 3번 곱하면 최종 뭐가 될까요? 도로 원위치 VA가 되겠죠. 그래서 이 회전 연산자 복수수 A를 3번 제곱하면 뭐가 돼요? 1이 된다는 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또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원래는 이걸 알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한번 부가적으로 더 설명한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이런 뜻도 써먹고 하는구나 이걸 이제 이해를 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건 앞으로 이런 복소수로 이렇게 표현할 때 그때 J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더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90도? 휜 뒤에 더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